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하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다층 모형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다층 모형이 이제 요거 다음에 좀 배울 수 있는 거 혹은 이제 이 잠재 성장 모형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정도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재 성장 모형을 알고 난 다음에 다층 모형을 배우면 좀 쉽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하던 흐름이 있었는데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이라는 거를 이제 배웠었어요. 네, 그 모형을 이제 배워서 약간 종단 연구의 초석을 다지려고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성장 모형 배우고 뭐 다층 모형도 배우고 선형 혼합 모형도 배우면 여러분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 쓸 때 사용하는 종단 연구의 방법들도 다 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계속 새로운 거 나오기도 하고 뭐 DSEM 뭐 이런 거 다이나믹 SEM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많이는 안 하니까 우리는 제 하던 거 배우면 여러분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고 해석만 하면 사실은 이 방법을 가지고 논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이제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잠재성장 모형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뭔가 이제 종단 연구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고요. 종단이라는 거는 같은 사람이 시점의 차이를 두고 여러 번 측정이 됐다. 반복 측정된 자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몇 번이나 반복 측정을 했냐? 3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으로는 안 되고 3번 이상 반복 측정된 어떤 종단 자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잠재 성장 모형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연구 문제가 중요하겠죠.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콜로키움에 이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PPT를 보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제재료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잠재성장 모형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오늘은 종단 연구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잠재성장 모형에서 관심 있는 게 뭔지만 설명을 하고 뭐 분석 구체적인 분석이나 응용이나 뭐 이런 거는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과학에서 어떤 중요한 주제, 특히나 이제 심리학이나 뭐 임상 심리학에서는 심리 치료를 하죠. 심리 치료를 했을 때 원하는 건 뭐겠어요? 개인이 변화를 하는 거를 원하고 그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특히나 사실은 개인의 어떤 변화가 개입이 있으면 뭐 좋아져서 좋기도 한데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어요. 난 165, 키가 165인데 60kg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165의 적정한 체중은 몇이냐? 58kg이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58kg이 적정 체중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너무 낮은 체형이 맞춰져 있는데 58kg가 건강한 적정 체중이긴 하고 이 체중으로 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이제 해서 뭐 식단이랑 운동해가지고 2kg을 감소시켰다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천천히 2kg을 감소시켰다라고 하면 훌륭히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58kg이 됐어요. 이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이 변화가 사실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점점 빠지는지 다시 체중이 늘어서
62가 됐다. 요요가 온 거죠.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개입이 들어갔지만 이후에는 다른 문제가 더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개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단 연구를 지난번에 이제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한다라고 했지만 종단 연구의 이 틀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게 이제 치료 효과를 연구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 성장 모형도 실제로 심리 치료의 효과성 검증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다층 모형도 사용되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개인이 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 할 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은 이 개인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이 관련 있는지만 알 수 있지. 변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변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자들이 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뭐 성폭력 교육을 뭐 40시간을 강제로 이수하게 됐다. 그런 거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판사님이 하는데 땅땅땅 해가지고 받아라 하는데 과연 변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예, 그런 거 실제로 어떤 개입이 진짜로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개입을 안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었을 때 실제로 뭐가 변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제 성장이죠. 내가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대학원 다니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장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존감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가 뭐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양사이버드 대학원생을 뭐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뭐 5학기 때 논문 썼다고 쳐봐요.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한 사람도 있겠죠. 예, 내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해보니까 새롭게 배워지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그냥 이제 어떤, 내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나를 좀 가치 있게 여기게 됐다. 자존감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다 어렵고, 뭐 동기들 더 똑똑한 것 같고 뭐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뭐 논문 신청할까 말까 해서 신청해봤는데 결국은 못 썼고 뭐 이렇게 되면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200명이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거쳐가면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자존감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가하는데 대학원 교육을 잘 받고 마치게 되는 거니까 증가하는데 뭐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는 해봐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변화하는지.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증가하고 어떤 사람은 감소하는데 그 차이가 진짜로 있는지. 그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물론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해도 당연히 차이가 있지. 뭐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차이가 진짜로 의미 있을 만큼 크게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로 많이 되게 차이가 큰지. 그러면 왜 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들 그냥 자존감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뭐 일괄적으로 보이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의 차이가 유의한지, 뭐 분산이 유의한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의 속도나 방향, 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방향이 아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 얘기고, 속도가 그러면 학기마다 자존감이 실제로 몇 점이나 증가하냐, 몇 점이나 감소하냐, 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대학원생들 모아놓고선 뭐 2학기, 3학기, 4학기 지나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좀 참가를 해줘라 라고 격려를 하면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존의 종단 연구는 이제 자기회기 교차 지연 모형을 말해요. 이전 이전 영상을 다 들으시고 잘 이해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한데, 어쨌든 이전에 건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의 측정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 번 이상 측정된 어떤 개인의 이제 변화량 혹은 변화의 방향, 그거에 따른 어떤 개인차들을 이제 연구할 때 우리가 배우는 이런 거를 잠재 성장 모형이라는 거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2학기 때 동기들 설문 쭉 돌려서 뭐 대학원생 200명 설문 돌리고, 3학기 때 200명 돌리고, 4학기 때 200명 돌리고, 5학기 때 논문을 쓰면 학기별로 한 번씩 측정한 이 데이터를 실제로 논문으로 써서 될 수도 있겠지만, 2학기 때 논문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4학기 때 시작하면 계속 졸업이 미뤄지겠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개인이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뭐 페널티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뭐 빅데이터 내가 안 모았는데 뭔가 SNS 뭐 이런 업체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들도 실제로 있죠. 요즘엔 인공지능으로 이런 거 많이 분석하는데, 그리고 예전보다 데이터 수집하기는 좀 쉬운 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링크만 보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어가서 그냥 클릭하면 되니까 좀 쉬워진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생태학적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EMA라고 하거든요.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매일 이제 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간략한 뭐 복잡한 거 아니고 이제 아주 간략한 뭐 한 10문항 내외의 설문 문항을 이제 보내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측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2주 동안 계속 데이터 수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비자살적 자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태학적 평가 연구를 했어요. 하기도 하고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그 사람의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인데, 마찬가지로 종단 데이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의 이제 데이터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자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성장, 변화에 대한 이론을 검증할 수가 있어요. 뭐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이론이 실제로 뭐 발달 심리학 쪽으로도 많이 있겠죠. 발달 심리학 쪽에서는 많이 있을 테지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성숙이라는 개념이 상담 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뭐 사회심리학에서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이제 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지, 행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론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론인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는 건 다른 영역이니까 이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개인 차이, 이 변화나 성장이 사람마다 다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치료나 개입이 들어가면 이 성장이 촉진된다든지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든지 이런 변화를 검증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개인 차이를 검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좋아졌냐 그거를 왜 그런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뭐 20대 때는 사실 다 미숙하고 예, 이제 그냥 이제 관습적으로 배운 대로 이제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다 이래야 된다더라 라고 하면 그 불안에 쫓겨서 많이 살다가 점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약간 이제 주변에 보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분이 계시고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배우면서 좀 성장해 나가면서 아 옛날보다 이상 상태가 좋아졌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어렸을 땐 사실은 3살 뭐 이런 애들 다 이런 애들 보면 다 비슷비슷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제 변화나 성장에 대해서 뭐 인격이 성숙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왜 그럴까? 뭐 부모 애착이 많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애착이 잘 된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도 잘 극복을 하면서 이제 뭐 잘 이제 도움도 구하고 이러면서 뭐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뭐가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혹은 이제 하나가 많이 변했을 때 다른 것도 많이 변하는지, 이 변화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점점 갈수록 자존감이 증가하는 방향인데 자존감이 증가하는 방향과 뭐 성적의 증가가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변화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아 자존감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혹은 뭐 성적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조금 더 종단 연구니까 종단 연구의 장점이 인과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성장 혼합 모형이라고 이번에 배울 건 아니고 다른 건데 실제로 개인의 변화를 군집으로 나눠보는 거죠. 여러분이 심리치료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우울한 집단이 있고 그 우울한 집단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계속 개입을 했는데 개입이 끝났어요. 치료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점점 다시 우울이 증가한 집단이 있고 뭐 유지된 집단이 있고 계속 감소하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죠. 아까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더 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거를 좀 군집으로 나눠서 보는 연구들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연구를 하면 그냥 횡단 연구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폭넓은 어떤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 깊이 있는 질문, 그리고 뭔가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이론의 검증 이런 게 좀 가능해져 가지고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소개된 게 이제 잠재 성장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턴트 그로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제 모형이 있고요. 레이턴트 커브 모델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 말이 되는 게 잠재 성장은 성장이면 다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다 성장이야?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커브가 나을 수도 있죠. 커브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로스 커브 모델링은 좀 이상하죠. 레이턴트 그로스 커브 모델링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잠재 성장 모형이나 이 레이턴트
커브 모델링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잠재 성장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반복 측정된 자료, 3번 이상 측정된 어떤 자료의 변화 양상을 우선은 파악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1학기, 2학기, 3학기 되면서 뭐 자존감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아니면 뭐 학기별로 아니고 그냥 한 학기 내에서도 학기 초, 중간고사 볼 때쯤, 기말고사 볼 때쯤 이때 이제 자존감이 어떨지 학기가 점점 갈수록 자존감이 감소한다. 수업이 너무 어렵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실제 잠재 성장 모형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연구 문제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게 강점으로 나와 있고요. 커란에 이제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한 질문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 된 거 보여주면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번역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 궤적, 그러니까 자존감이 어떻게 되냐, 평균이 뭐 이런 거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잠재성장 모형을 알려면 이제 구조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구조방정식을 확장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고 분석 방법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뭐 에이모스나 엠플러스에서 실시하시면 되고 자모비에서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모스나 엠플러스를 사용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자기의 교차 지연 이게 이제 ARCL 모형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이전 시점에 꽤 그 다음 걸 예측한다 고만 하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전년도의 자존감이 그 다음 연도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는 알려주는데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기회귀 지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알코올 사용. 청소년이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사실 성인도 술 마시면 다 이제 발암 물질이긴 합니다. 건강에 다 안 좋죠. 줄여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게 너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쪽에 관련된 예산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실제로 약물 관련돼서 뭐 경찰이 한 학기에 뭐 한 강의씩 들어가지고 수업하는 프로그램 뭐 DARE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효과가 많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청소년이 알코올 사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다. 중1 때 마시고 중2 때 마시고 중3 때 마셨다. 이런 게 관련이 있겠죠. 중1 때 많이 마셨으면 중2 때도 많이 마시고 중3 때도 많이 마시고 그러겠죠. 이게 자기 회귀이고 교차 지연은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또 하나가 있어서 친구가 같이 마시는지 내 친구가 또 술을 마시면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친구가 많이 마시는 애는 그 다음 해에 나도 많이 마시고 나도 많이 마시면 내 친구도 많이 마시고 내가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시는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난 많이 마시고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이제 교차 지연 모형이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부모가 이제 알코올 중독인지를 이제 예측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로 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크로스 레기드 패널 모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뤘었어요. 다뤘었고, 요건데 이거의 문제점은 그래서 청소년 중1, 중2, 중3의 알코올 사용이 그래서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몰라요. 전년도께 영향 준다. 다른 변수가 영향 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점점 많이 마셔? 점점 적게 마셔? 이런 거를 이제 모형에서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요거까지만. x축에 어떤 시간을 넣고 중1, 중2, 중3 때마다 알코올 사용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지 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했던 어떤 절편에 해당하는 y 절편, x가 0일 때 y 값에 해당하는 1차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초기 값이 절편이 이 상수가 얼마인지 알고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면 이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알코올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쉬운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1차 함수에서는 보통 x축을 x, y축을 이제 종속 변수 y라고 배웠는데, 중단 연구에서는 x축을 시간을 넣어서 y축을 내가 궁금한 어떤 이 종속 변수를 넣어서 시간에 따른 해당 변수의 변화를 추정한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어떤 계수를 사용하는데, 초기치, 아까 이야기한 절편, 처음에는 술을 얘네들이 요만큼 마셨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이렇게 증가하더라. 얼마나 증가하는지 기울기, 이거를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초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모형인데 요거가 사실은 중요하고, 이게 다층 모형에서도 나오거든요. 이거 다층 모형에서도 나오고, 이거를 잘 좀 다룰 수가 있어야지 다층 모형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초기치를 여기에 이제 알파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고, 기울기를 이제 베타라고 써놨고, 그죠? 그리고 i라고 쓴 거는 초기치가 하나가 아니라 사람 수만큼 무수한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알파 i 이렇게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울기도 어떤 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1, 중2, 중3 되면서 술을 엄청 많이 늘린 애들도 있고, 아니면 많이 마시다가 안 마신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변화율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베타도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i라고 쓴 건데, 여기에 있는 이제 초기치와 기울기는 평균적인 초기치와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이제 그림, 이게 사실은 중요한 그림이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오늘 설명할 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x축에 시간이 있잖아요. 중1, 중2, 중3 될 때마다 알코올 사용이 변하는데 A1이라는 애도 있고 A2라는 애도 있고 A3라는 애도 있고 A4라는 애도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말은 이제 중1 때 사람마다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가 다를 수가 있죠. 하나도 안 마시는 애들도 있고 중1 때부터 많이 마시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초기치를 잡은 건 평균적인 거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값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다른 값을 분산을 구하면 분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분산이 나온다. 처음에 술을 많이 마신 애들, 적게 마신 애들, 이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들의 분산이 나오는데,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개인차죠. 개인차. 초기치가 개인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혹은 있는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분산이 0이라는 연가설을 세워놓고 이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0인 거죠. 그러면 개인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수가 있는 그런 거고, 0이라는 연가설을 기각해서 분산이 유의하다 이러면 개인차가 있다. 처음에 사람마다 달라. 뭐 이렇게. 여러분이 대학원생으로서 1학기를 볼 때 자존감이 사람마다 달라. 뭐 이렇게 이제 보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개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분산도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증가한다. 술을. 알코올 사용도 사실은 중독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 점점 더 먹게 된단 말이에요. 먹어도 이제 막 내성이 생기고 힘들 때는 더 의존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 양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알딸딸하고 뭐 도파민도 나오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기분을 내기 위해선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증가한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애는 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고 이 정도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좀 완만하게 증가하기도 해서 이 변화량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변화도 분산이 있어서 변화에도 개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거랑 결합하면 네 가지를 말했어요. 초기치의 평균, 변화율의 평균, 그리고 초기치의 분산, 변화율의 분산. 이 네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잠재성장 모형에서 구하는 건 요것들이에요. 요것들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치는 뭐 어디서 시작하는지, 고 변화율이 플러스다 그러면 증가하겠죠. 변화율이 0이다 그러면 증가 안 하겠죠. 변화율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분산은 각각 이런 초기치와 변화율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잠재성장 모형에서는 이 네 가지를 우선은 추정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고요. 이걸 통해서 앞서 말한 이 연구 문제의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질문에 이 대답하는 것들을 이제 시작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더 많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모스를 해가면서 하는 거고, 한꺼번에 많이 하면 어려울 테니까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